미스테리 단 하나의 이상한 배치. 여기가 이제 집 설계도죠. 이것은 어떤 집의 평면도이다. 당신은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마도 한번 쓱 보고는 그냥 평범한 주택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구석구석 살펴보면 집 여기저기에 위화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위화감이 모이고 모여서 이것과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무섭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다. 지인의 연락. 9월의 어느 날 지인인 Y씨로부터 물어볼 게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Y씨는 몇 년 전 일 때문에 만난 사이로 지금은 1년에 몇 번 식사를 하는 관계이다. Y씨네 부부는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사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서 집을 사려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찾아 읽었고 마침내 도내에 있는 이상적인 단독주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용한 주택가에 세워진 2층 건물. 역세권인데도 인근에 녹음이 많고 전 주인이 세워 쓰던 집이지만 지은 지 오래된 집은 아니다. 구경을 갔을 땐 부부 모두 개방적이고 밝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단 하나, 방 배치가 이상한 점만을 빼면 1층 창고, 그리고 2층에 아이방이 있고요. 선반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이것이 이상한 부분이다. 1층,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수수께끼 공간이 있다. 문도 안 달려 있어서 그 안에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부동산에 물어보긴 했지만 그쪽도 잘 모르는 듯한 듯이다.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뭔가 찜찜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모양이다. Y씨는 웹라이터는 이런 거 잘 알지?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웹라이터가 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인 중에 K씨라는 설계사가 있었다. 나도 수수께끼 공간이라는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조금 흥미를 가졌기에 K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K씨의 추리. K씨에겐 미리 도면 데이터를 보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K씨와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아메하나. K씨 오랜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메하나씨.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평면도 말인데요. 네, 1층에 수수께끼의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이죠. 의도적으로라뇨? 이 공간은 본래 필요하지 않는 두 장의 벽이 만든 공간입니다. 부엌에 있는 이 두 장의 벽, 이것만 없으면 수수께끼의 공간도 없어질 거고 부엌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여기 1번하고 2번이 인위적으로 가벽을 세워서 만든 공간처럼 잘 보면 여기 부엌인데 이 벽이 없으면 이만큼의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 가벽이. 부엌 면적을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여기에 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공간이 꼭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왜 만들었던 걸까요? 혹시 처음엔 이곳을 수납 공간 등으로 만들 예정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우리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수납 공간으로 팬트리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문 열고 닫고 하면 수납 공간이 있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거실 쪽에 문을 달면 옷장으로 쓸 수 있고 부엌 측에 문을 달면 식기장으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비용상의 문제였는지 문을 달지 않기로 했다던가. 그렇군. 그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배치를 변경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남아버렸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과연 역시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아니군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네? 저기 이 집을 누가 세웠는지 아시나요? 전에 살던 집주인이요. 30대 남성이며 부인과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나요? 아니, 이 도면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수수께끼의 공간 말고는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2층의 구조입니다. 2층이요? 여기 보면 아이방이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아이방이 2층에서 보면은 제일 가운데에 있고 화장실, 여기가 토일이라고 써 있는데 화장실이죠? 이게 문이 여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보면은 아이의 방이 안에서 생활이 가능해.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구조네요. 그리고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 문이 이렇게 열고 나가도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 공간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방에는 화장실이 붙어 있어.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씻을 때가 아니면은 굳이 이 방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뭔가 가장 센터에 존재하는 이 방이 뭔가 이상하네요. 아이 방을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 문이 두 개나 있네. 중문? 이 중문은 보통 현관에서 차가운 바람이나 더운 날씨의 영향 같은 거 또는 소음 같은 게 잘 들어오지 않도록 현관에 배치하는 게 중문이죠. 이게 2층에 있을 이유가 있나? 그래요. 게다가 문의 배치도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2층에 올라와서 여기서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엄청나게 삥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방이 아니네요. 문이 없네요. 여기가. K씨, 복도에 문 하나만 달면 땡인 걸 왜 이렇게 번거로운 구조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문이 있으면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이 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군요. 게다가 이 아이의 방 창문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네. 창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기호가 창문인 것 같죠? 이런 기호가. 근데 이 아이의 방에는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 있는 방이라 에어컨도 설치하기 힘들 거고 볕도 안 들 거고 생활 환경이 좋지는 않겠죠. 지금 보니 이 화장실 아이 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네요. 이 화장실은 아이가 사용하는 전용 화장실인 거야. 그죠? 이렇게.
문을 여는 방향은 안에서 이렇게 당겨서 여는 여닫이네요. 창문도 없고 이중문인데다가 전용 화장실이 있는 방. 왠지 독방 같네요. 과보라고 넘기기엔 도를 넘었죠.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한테도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도. 모든 방이 아이 방을 둘러싸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던가. 그런데 아이 방의 중문과 연결된 이 침실은 여기랑 침실이 있네요. 아이 방에서 나오면 이 문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침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벳도라고 써있는데 침대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아이가 만약에 나올 때 여기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네. 아마 안방이겠죠. 더블 침대도 있고요. 방은 개방적이네요. 창문도 많고. 나는 밝고 개방적인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던 YC의 말을 떠올렸다. 근데 이 방도 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에 샤워실이 있다는 건 바로 옆에 딸린 서양식 방은 탈의실 겸용일 텐데, 그렇다면 침실에선 탈의실이 훤히 보이는 거겠죠.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화장실에 샤워 부스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본다거나 대변을 본다고 하는 그 변기 옆에 보통은 세면대가 있죠. 그리고 세면대 또 옆에 샤워 부스를 간이식으로 설치를 해서 샤워 그리고 간단한 세안 그리고 똥 싸기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분들은 이게 그러면 내가 샤워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똥 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그런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쪽하고 이런 샤워를 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고 보니 방 사이에 문이 없네요. 이 공간이. 그렇다면 침실에선 탈의실이 훤히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을 입는데 그게 이제 침실에서 다 보이는 구조. 이 침대에서 여길 바라보면 보이겠죠?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제 아무리 부부래도 목욕을 마친 후의 모습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뭐랄까 상당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겠죠. 그런 사이가 좋은 부부가 격리된 아이라고 하는 조합이 언밸런스해서 기분이 나빠. 뭐 지나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어라? 샤워실과 별도로 욕실 따로 있네요. 이런 건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일본에서는 목욕이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름은 엄청나게 습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도 습도가 높은 편이고 삼면이 바다라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지역의 여름보다 더 덥잖아요. 예를 들면 짜증 지수가 높다거나 유럽의 여름에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은 막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늘 아래만 가도. 근데 우린 어때요? 그늘 아래 들어가도 똑같이 짜증나죠. 그거는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사우나 같은 더위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인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사면이 바다예요. 모든 면이 바다예요. 맞잖아. 섬나라잖아. 섬나라라는 건 뭐야?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가 아니라 해양성 기후. 모든 면이 바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여름이 겁나 더운데 하면서 간과하고 갔다가 호되게 당한다는. 그래서 일본 여행은 여름에는 가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우로라고 하죠. 목욕하는 거를 오우로 한다고 하는데 땀이 잘 나요. 일본도 습도가 높아서 몸에서 땀이 잘 나기 때문에 보통은 집에 오면 목욕을 많이 하죠. 아니면 겨울에는 일본에는 지진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옛날에 목조 건물로 지은 건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일러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집안이 따뜻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해서 목조 건물도 많고 옛날부터 가스라든가 이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또 지진이 났을 때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 문화 같은 게 좀 발달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보다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더 추운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동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매우 춥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옷을 많이 껴입고 있는 편이고 목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해요. 그래서 가라다와 아타타메떼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러고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불에 들어가서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체온도 좀 이용을 하고 그래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샤워실하고 목욕하는 목욕실이 욕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도 않죠. 그러고 보면 이 욕실에도 창문이 없네요. 샤워실에는 큰 창문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욕실하고 샤워실하고 붙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없진 않지만 하지도 않죠. 듣고 보니 이상한 배치네요. 그러면 어쩔까요? 계약하지 말라고 할까요? 뭐 배치만 가지고 사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저라면 안 삽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K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패치도를 본다. 듣고 보니 참 이상한 집이다.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방에 갇힌 아이, 더블 침대에서 자는 부모, 1층과 2층을 비교해본다. 1층만 보면 평범한 집이다. 수수께끼의 공간만 빼면.
수수께끼의 공간, 만들지 않은 수납 공간. 정말 그럴까? 그때 어떤 억측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너무나 어리석은 음모론이. 하지만 두 장의 배치도를 겹친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닌가? 비밀 공간. 나는 다시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씨, 자꾸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뭔가 눈치채신 게 있나요? 그 1층의 공간이 아무래도 거슬려서 혹시 2층과 뭔가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1층과 2층 배치도를 겹쳐보았습니다만 그 주방에 있는 필요 없는 가벽을 두 개를 세워가지고 1번 가벽과 2번 세워가지고 이 공간을 죽여놨던 의문의 공간이 있었죠. 요거랑 2층 이랑 겹쳐봤대요. 1층에 있는 수수께끼의 공간이 2층의 아이방과 욕실 코너 부분에 딱 겹치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2층에 욕실이 여기 있고 욕실이 그러네. 여기가 욕실이 하나가 있고 아이방에서 여기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가 1층 부분에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네. 1층까지. 그러면은 아이방에서 만약에 여기가 연결된 통로라고 하면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여기로 내려가. 그러면은 1층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가벽을 통해서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아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욕실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는 연결된 공간이라고 이렇게 2층 아이방에서 1층에 있는 가벽 공간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2층으로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위로 올라오면 욕실과 연결되는 1층에 있는 수수께끼 공간이 2층의 아이방과 욕실 코너 부분에 딱 겹치네요. 마치 두 방을 연결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마추어가 만든 음모론 같지만 혹시 1층에 있는 수수께끼 공간은 비밀 통로이지 않을까요? 통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와, 개무서워. 두 개 구멍은 각각 1층 수수께끼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 그 수수께끼의 공간을 통해 아이방과 욕실을 오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아이방에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간 다음에 다시 사다리를 타고 여기로 올라가면 욕실인 거야. 2층에. 아이방과 욕실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서 드나들어야 되는 거지? 이 집 부모는 아이를 밖에 내보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목욕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아이를 감춰야만 했을까? 뭐 흥미로운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오버했나요?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밖에는 뭐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왠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 잊어주세요.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무슨 애들이나 할 법한 망상을 이래도 진지하게 주저거리나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던 그때 전화 너머 K씨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통로라. 아니 잠깐만, 그럼 이 방은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요,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데 아미아나 씨, 이 집에 살던 전 주인은 부인과 아이가 있었다 하셨죠? 네, 아이방에 침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블 침대가 있고 안방과 아이방이 붙어 있는데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면 무조건 부모의 감시하에 나와야 되는 구조. 부모는 2층 안방에서 자겠고 아이는 아이방에서 잘 거고. 그렇다면 1층 침실은 누가 쓸까요? 1층에도 침실이 하나 있구나. 그러네. 여기가 1층 침실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 근데 여기가 이제 2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다면 1층 침실은 누가 쓸까요? 손님용 침실이지 싶은데요. 뭐 그렇겠죠. 그게 누구였는지 몰라도 이 집안은 꽤 손님이 자주 찾았을 겁니다. 손님, 창문 없는 아이방, 욕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하신 통로라는 키워드를 맞추니 스토리가 하나 떠오르는군요. 스토리요? 뭐 그냥 어이없는 음모론인데 제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K씨는 이야기하듯 말을 시작했다. 망상. 옛날에 이 집에 살고 있던 부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모종의 목적을 위해 아이방에 갇혀 지냈어요. 부부는 종종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중역이나 중소기업의 사장쯤 되는. 수다를 떨고 식당에서 저녁 대접을 해요. 남편은 손님께 술을 권하죠.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요. 손님이 완전히 취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은 묵고 가세요. 남는 침실도 있으니까요. 욕조에 더운 물도 받아놨어요. 손님은 2층에 있는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받아요. 일단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욕실로 안내를 받아. 손님이 욕실에 들어가면 아내는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요. 아이는 무언가를 들고 아이방 바닥의 개구멍을 통해서 1층의 비밀 통로를 지나 욕실로 침입합니다. 여기로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날부채를 손님의 등 뒤에 꽂는다. 에? 이야기가 왜 그렇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니까요. 알몸인데다 비무장 상태, 취기까지 돌고 몽롱한 손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저항조차 못했어요. 아이는 몇 번씩이나 손님의 등에 날부채를 쑤셔 넣어요. 피가 엄청 많이 흘러요. 이윽고 손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져 죽게 돼요. 죽은 걸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 전화를 걸어서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해요. 즉, 이 집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위장한 살인청부업자의 작업장이다는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살인청부업자라니. 현대 일본에도 살인청구업자 가문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까이에 태연스럽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가요? 뭐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에요. 이렇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부부, 살인을 위해 길러진 아이, 재밌을 리가 있을까 보냐. 그런데 아까 개구멍을 숨기기 위해 선반을 두었을 거라 하셨는데 아이방엔 선반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선반이 있네. 그렇다면 이 선반 밑에도 개구멍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개구멍은 어디로 연결될 것 같으세요? 침실로 연결되지 않을까 여기는? 아이방의 왼쪽에 있는 선반에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1층 창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집엔 시체 처리를 위한 통로도 마련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죠. 시체는 욕실에 둘 수 없어요. 바깥에 보이지 않게 처리해야 해요. 이 시점에서 다시 개구멍을 쓸 거예요. 개구멍을 통해 시체를 옮깁니다. 하지만 개구멍이 너무 작아서 어른의 몸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부부는 톱 따위로 시체를 잘게 자릅니다. 구멍에 딱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아이가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아씨. 그럼 욕실에서 살해를 하고 톱으로 잘라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시체를 운반을 하는 거야, 아이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른 선반 쪽으로 가서 창고에다가 시체를 운반하는 거지. 부부는 절단된 시체를 욕실의 개구멍에 던져 넣어요. 아이는 그걸 하나씩 몇 시간에 걸쳐 자기 방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개구멍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시체는 욕실에서 창고로 운반되는 거예요. 개 무서워, 씨. 부부는 그것을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대로 인근의 산이나 숲에 버리러 갑니다. 그러면 창고가 아니고 차고인가 여기가? 잠깐만요. 차고로 바로 이동시킨다고? 창고라기보다 여긴 창고라고 돼 있는데? 창고에서 여러분 여기 창고 있잖아요. 1층 창고에서 떨어진 그 시체를 가지고 여기 문을 열면 차고로 연결이 돼요. 와, 소름 돋는다. 여기서 물건 가져가면 문을 열면 바로 차고야. 여기 떨어져 있는 시체를 바로 차고에다 가져가서 차 트렁크에다 실을 수가 있는 거네. 미친. 오이씨, 소름 돋아. 그렇구나. 이렇게 시체는 욕실에서 창고로 운반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것을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대로 인근의 산이나 숲에 버리러 가요. 역에서 가까운데도 인근에 녹음이 많다는 것이 이 집의 특징.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지죠. 즉, 밖에서 전혀 들키지 않고 살인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낮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K씨의 동무대라 거의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 타이밍에 쭉 느끼고 있었던 의문을 K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만에 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설이 전부 진짜라고 쳐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설계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그냥 커튼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커튼을 치죠. 그게 살인이라면 더더욱. 반대로 커튼을 훤히 열어둔 집안에서 살인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심리적인 트릭이란 소린가요? 그렇죠. 이 도면을 보세요. 이 집은 유독 창문이 많아요. 1번 여기가 창문 하나, 여기 2번 창문 하나, 둘, 3, 4, 5. 와, 창문 개 많네? 7, 6. 그리고 2층 보면은 9, 10, 11, 12, 13, 14, 15, 16, 17. 창문이 17개 대단해. 부엌만 해도 창문이 3개나. 마치 바깥에 대고 우리 집 좀 보세요 라고 하듯이. 그것은 절대 보면 안 되는 방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도 이런 그럴듯한 음모론을 줄줄 내뱉는구나. 나는 그의 수다에 도전할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시체 처리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애초에 창고 바로 위에 2층 욕실을 만들었다면 시체를 옮기는 데 드는 노력이 확 줄었을 텐데 어째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이죠. 그치, 창고 바로 위에서 욕실을 만들었으면 그 욕실 밑에 구멍으로 창고에다가 시체를 바로 떨구기만 하면 편한데 현관과 차고의 방향을 고려해보면 이 집은 이렇게 두 변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인데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인 거구나. 그렇다면 2층 욕실은 집에서 가장 안쪽 구석에 있다는 뜻.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는 것은 헌터 입장에선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냥감으로 이제 타겟팅한 사람이 도망을 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로부터 가장 안쪽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 사람이 뭔가를 눈치채고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저지하기가 쉽겠죠. 그런 심리인가 보다. 왜냐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도로면 도망가기가 쉽잖아. 근데 집에서 가장 안쪽에다가 넣은 거야. 탈출할 수 있는 입구는 이 도로 방향인 거지. 도로 방향. 그래서 최대한 안쪽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혹여나 도망칠까 봐서. 그럼 도중에 차단하거나 중간에 다시 때려 눕혀가지고 잡아넣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K씨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해버려? 말도 안 돼. 진지하게 응해줄 리가 없어. 애초에 살인청부업자 일가가 세운 살인저택이라는 만화 속 이야기 같은 주제를 어째서 다 큰 어른들이 진지하게 하고 있던 거지? K씨는 애시당초 나를 놀리려고 한 걸지도 모른다. 본인도 말하지 않았는가. 바보 같은 음모론이라고. 이제 그 집에 대해선 그만 고민하자. 저녁 준비라도 할까라고 생각했을 즈음 전화가 왔다. 총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Y예요. Y씨 오랜만입니다. 실은 방금 전까지 설계사이신 K씨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K씨가 말씀하시길 그 집이 실은 그 집 때문에 말이요. 아메하나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집 안 사기로 했어요. 네? 왜죠? 아메하나 씨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라니요? 어라? 오늘 아침 뉴스 안 보셨나봐요? 뭐라나? 그 집 인근의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 같은데. 에? 그리고 소문으로는 피해자가 이전에 그 집에서 묵었던 적이 있었다던가 없었다던가. 뭐 살인사건과는 관계없겠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약 거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K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딱히 특별한 말씀 없으셨는데. 그런가요? 저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집
전 주인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아, 저번에 부동산에서 듣기론 매매 계약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던데요. 그렇습니까? 귀찮게 해도 정말 죄송해요. 그럼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해요. Y씨는 기운 넘치게 전화를 끊었다. Y씨가 그 집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그 집은 이제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 잊어버리자. 골몰할 필요도 없다. 나는 두 장의 배치도를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살인 청부를 위한 집을 설계했고 그 아이방이라고 했던 곳에 사실 아이가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인을 하는 동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아이처럼 몸집이 좀 작아야겠죠. 저런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아이를 살인 도구로 키워냈다던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소름 돋네 이거. 재밌었습니다.